줄리둘리 찾을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왜? 노무현 대통령의 장인어른은 전향하지 않은 미전향자 남로당 빨갱이였던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도 아는 겁니다. 권오속입니다. 무기징역까지 받았습니다. 무고한 시민을 때려 죽여서 무기징역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권오속에 대해서 아십니까? 권양숙 여사의 부친되십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장인입니다. 6.25 때 말이죠. 민간인 9명을 학살했습니다. 거기에 연루되었고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인민군의 토착 좌익 세력인 치안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치안대가 뭡니까? 공산당이 완장 채워줘갖고 자기네 간부로 놓으니까 인민군이 많이 죽인 게 아니에요. 우리 동포를, 우리 동족을. 이 빨간 완장찬 권양숙의 아버지 권오석과 같은 자들이 순수한 우리 민간인들을 다 죽인 거예요. 자기하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보다 돈이 많다든가, 자기한테 돈 빌려줬는데 돈 갚기 싫다든가, 감정이 있다든가, 그 전에 자기를 때렸다든가, 이러한 사적 감정으로 빨간 완장 채워주니까 다 죽인 거예요. 죽창으로. 그게 치안대입니다. 그 치안대의 간부가 누구냐? 노무현 대통령님의 장인이에요. 권오속입니다. 이런 엑스파일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됐었고 지금도 친노 세력이 그대로 질비합니다. 이게 윤석열 엑스파일이 100% 다 진짜라고 한들 노무현의 엑스파일과 비견이 될까요? 비교될까요 이거?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권오속 씨의 무덤은요. 저기 마산 쪽에 있었는데요. 그 고성터널이라고 있습니다. 고성터널. 고성터널에서 한 100m 가면 거기에 권양숙 씨의 부친되는 권오속의 무덤이 있습니다. 한간에는요. 그 무덤을 과거에 있던 자리에서 노무현이 대통령 된 이후에 암암리의 주민들 몰래 주민들의 질타를 피해서 권오속의 묘를 지금의 묘로 이장했다 하는 얘기까지도 한간에 들립니다. 물론 엑스파일 내용이죠. 그뿐이 아니잖아요. 권오속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정말 원흉 중에 원흉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서 그런지 노무현 정권 하에서 권오속의 묘를요. 아예 경찰서 산하 지구대가 아예 파견 나가서 묘지기를 해주고 있었다. 묘를 지켜주고 있었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예? 마산 중부경찰서 지휘로 말이죠. 진동지구대에서 아예 권양숙의 부친 권오속의 묘를 지켜주고 있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나름 환경부는요.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과거지사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권오속에게 전향하지 말라고 시킨 적 없고요. 그렇게 양민을 학살하라고 시킨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연좌제 없습니다. 저는요. 사실이냐 아니냐는 차치하고 장모 최은순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총장, 윤석열 후보의 처갓집이 과거지사 정말 못된 사업가들 흔히 말해서 감옥까지 갔다 온 그리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면서 현 정권 실세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유착하면서 지금 윤석열을 타깃으로 해서 공격을 일삼는 또 하나의 무리들 그리고 과거에 장모님과 함께 사업을 하면서 자기가 피해자라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정대택과 같은 사람들 백은종이랑 같이 다니죠. 백은종이랑.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을 주거 침입까지 하면서 인터넷 방송이라는 미명하에 지하 주차장에서 쫓아다니면서 함정 취재를 하고 그 자들이 바로 서울의 소리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윤 총장 캠프에서는 피하 식별을 잘해야 돼요. 경호! 국정원안이 해례비가 와서 경호해도 저 경호는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언론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따라다니면 누가 찍었어요? 바로 그 지하 주차장에 가서 윤석열 총장을 몰래 취재하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취재하다가 들통이 나서 법적 제재를 받았던 바로 그자 이명수가 쫓아다니면서 녹화하는 거를 어느 누구도 제지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뉴스에 다 나왔어요. 이게 지금 윤석열 캠프란 말이에요.
이게 조직이 필요해요. 지금 윤석열 캠프는, 윤석열 총장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득이 맞느냐? 절대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얻을 건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는. 차후에는 어떻게 되더라도. 그런데 하나 아쉬운 건 있죠. 국민의힘이 함께 한다면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조직력이 동원이 될 겁니다. 국민의힘은 그걸 알거든요. 저희들이 가서 많이 애국살펴 도와줬고 거기에 있는 보좌진 뭐 이런 그 당직자들은 알거든요. 피아 식별을 대충 알거든요. 아 저거는 평화나무 저 가짜 저 누구 또 함정 취재 짜깁기 알거든. 윤석열 캠프는 속수무책이 빵빵 뚫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막 쥐고 흔드는 거야. 흔들리니까 재밌거든. 흔들리니까. 이게 초보자의 신생 팀들의 서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헌정방송으로 제가 귀뜸해 드리는 겁니다. 이 방송에서 다는 못 가르쳐 드립니다. 왜? 이 방송, 제 방송도 반대 진영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노무현. 최동욱은 어땠습니까? 최동욱이 누굽니까? 이명박 MB 시절에 또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양정권 하에서의 검찰총장이 누구예요? 최동욱이에요. 최동욱이가 검사 시절에 부산에 가서 하루의 여성을 알아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동거도 하고 결국엔 자기의 애까지 아들까지 낳았어요. 그런데 최동욱이가 깜찍하리만큼 아주 간교하리만큼 전형적인 좌익의 DNA 뻔뻔스러우리만큼 마지막 퇴임하는 날까지 자기의 마누라와 딸 앞에서도 눈물의 거짓말 악어의 눈물을 보인 자가 최동욱이에요. 최동욱. 어떻게 자기의 정자로 애를 낳는데 자기의 분신인데 그 아들을 아니 그 아들은 홍길동입니까? 애비라고 부를 수 없는 거야. 아비를?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거짓말했죠. 그것도 전 국민인데서.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다 이건 밝혀졌잖아요. 최동욱 혼외 자식 있어요 없어요? 공직자가. 근데 그거 오히려 있죠. 관할 구청에 있는 과장만 구속됐어요. 관할 구청에 있는 그 직원만 지금 구속됐다. 그 사건에 최동욱 거짓말하고 우리 국민을 기망한 최동욱은 버젓이 활개치고 돌아다니는데 그 구청 직원 개인정보 누출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죄만 물어갖고 구속됐어요. 주객이 전도된 거지. 오히려 더 웃기는 얘기 해줄까요? 드루킹 특검 때 허위범 특검이 출발하기 전에 그 특검에 최동욱이가 거론된 적이 있어요. 최동욱이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무엇을 방증할까요? 무엇을 방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의 흔히 말하는 지금의 권력, 이 지금의 무소불위 권력 안에 부합하는 친문 세력들, 대깨문들 중에는 이런 최동과 같은 이런 파렴치한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S파일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뻔히 아는데도 자기네 진영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다 등용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추미애 X파일이 없어요? 이거 굉장히 제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추미애 남편이 누굽니까? 예? 이 추미애하고 남편이 말이죠. 대학교 캠퍼스 커플을 CC라고 그래서 뭐 만났다고 그러는데 뭐 동문이고 뭐한데 어쨌든 뭐 서성환 씨 남편이죠. 저기 지금 전라도 정읍 정주시에 가서 작은 변호사 사무소를 하고 있다. 저는 굉장히 소탈하신 분으로 봅니다. 이 서성환 변호사님을, 이 추미애의 남편을.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주말 부부래요. 주말 부부인데 어느 때는 이게 이제 엑스파일에 나와서 한간에 다 떠돌아 다니는 얘기입니다. 예,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제가 요만큼만 맛배기를 드릴게요. 추미애 엑스파일에 대해서. 지금 들리는 윤석열 엑스파일과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라고. 자, 주말 부부래. 근데 어떻게 됐어요? 서일병 사건이 빵 터집니다. 황제슈가 자기 아들, 추미애 서성환 추미애 사이에 난 아들, 서일병 얘기가 빵 터졌을 때 거기에 대한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을 해명하면서 언론의 보도에 나오면 주말 부부지만 주말 부부에도 못 만날 정도로 굉장히 떨어져 있다.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을 쟤도 제 방송에 얘기했는데 아니 공적으로 보좌관은요 업무에 보좌 업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책 보좌잖아요. 다시 말해서 보좌관은요 국회의원의 보좌관은 한두 명이 아니라 비서관이 있고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 입법 보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보좌관은. 맞죠?
그런데 보좌관이 무엇 때문에 당연히 서성한 변호사가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군부대에 전화를 해서 추미애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 역할처럼 우리 아들이 우리 애가 또 서일병이 몸이 이렇게 안 좋고 지금 병원을 가는데 오늘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니까 이거 휴가를 연장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이건 부모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보좌관이 할 일입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하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월권이란 말이에요. 월권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 추미애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건 추미애 말 맞다나 가족이니까 가족의 영역에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서성원 변호사께서 하면 돼요. 내 아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거기 당직 사병이나 아니면 그 부대장이나 다 있잖아요. 서열이. 그러한 부대 책임자에게 전화를 해서 애가 이렇게 아프고 다음날 긴급히 치료를 좀 받아야 된다든가 했을 때 논의할 수 있죠. 휴가를 연장할 수 있나요? 꼭 가서 연장해야 되나요? 어떤 방법이 없나요? 이게 일반적으로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추미애가 하든가 서성환. 그러나 추미애는 누가 보더라도 공당에 그것도 집권 여당의 당대표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아들이라도. 아버지가 당연히 하죠. 근데 그걸 보좌관이 한 거야. 보좌관이. 거기에 대해서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막 문제 제기하니까 아니 보좌관이 남편이요? 그 사람 아버지가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민주당에서 뭐라고 엄호했습니까? 그 보좌관과 추미애 아들은 호용호제하는 사이다? 막역한 사이다? 아니 그러면 막역하면 부모 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콩가루 집안입니까? 그랬더니 얘기 나온 게 서성환 변호사가 지방에 계시고 오랫동안 주말 부부지만 아주 못 만나면 한 달도 못 만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보좌관이 대신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흘러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게 추미애 엑스파일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추론이 막 들은 거예요. 야, 보좌관이 그렇게 친해? 여러분들 추미애 씨가 고소한다고 그랬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운전기사, 불륜설 이거 다 나왔어요. 저는 그거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추미애 엑스파일에 보면 정말 저급할 정도로 저급하고 더러울 정도로 엑스파일이 차고 넘치게 있어요. 열어드릴까 제가? 얼마나 발끈했으면 추미애 씨가 고소한다고 그랬다니까? 고소한다고 그랬어요. 추미애 씨한테 전화로 물어봐 그런 적 있나 없나? 자기에 대해서 중상모략하면 고소한다. 운전기사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응? 그뿐이에요? 이재명 엑스파일은요. 제가 어찌 보면 당사자야. 왜? 이재명의 친형 이재선 씨는 한천마에서 저랑 같이 투쟁하면서 그 양반은 박근혜 대통령 사랑하는 모임에 박사모 회원이었거든요. 박사모 지역 회장이었어요. 제가 박인봉 여사 다시 말해서 이재명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말 더러운 욕을 했던 그 이재선 씨의 부인 이재명의 형수 너무 잘 알죠. 저는요 이재선 씨가 돌아가셨을 때 저와 신혜한수 신혜식 씨는요 조문객으로서 환영받았습니다. 제가 간 날 이재명은요 내쫓김 당했어요. 그 조카들한테. 저는 이재선 씨랑은 저랑은 그 관계가 있어서 그 따님을 제가 조카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아주대학교 장례식장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밤늦게 우리 신 대표하고 같이 이렇게 다 갔어요. 박인복 씨가 손을 잡고 와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앉아서 2시간을 대화를 했어요. 저하고. 근데 그날 언론에 이재명의 내쫓김 조카들한테 이게 언론에 대속특필될 때입니다. 제가 차마 이재명 씨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 이제는 업보를 지워라. 당신이 정말 대통령 되려면 형님인 이재선의 관계를 정말 가신 분에 대해서 재정립해야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조언 아닌 조언을 했어요. 저는 지금도 이재명 씨가 자기 친형에 대해서 마음적 회개와 반성과 하회가 있었으리라 믿어봅니다. 제가 그 5월 18일 날 비공개, 그러니까 언론에 안 찍히게 저희 방송도 끄라고 그랬어요. 저희 수찰 팀원들 몇 명 만나서 민주광장이라고 광주에서 5.18에서 우연히 이재명 씨를 제가 직접 만났어요. 제가 먼저 불렀어요. 이지사님!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와요. 그래서 저한테 뭘 물어보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미리 예상했어요. 분명히 당신네 정당에서
9월 당원당규에 나와 있는 9월 달에 180일 전에 대통령 후보를 정해야 되는 룰을 분명히 친문에서는 깰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법을 지켜야 된다고 외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덕담 아닌 덕담을 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다 들리게 윤석열과 당신과 윤석열 멋지게 한번 대결을 해봐라. 진정한 네거티브 없이 포지티브를 가지고 한번 남자답게 해보는 것도 괜찮다. 라는 얘기를 덕담 아닌 덕담을 하고 제가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 5월 18일 민주광장, 예? 금남로 민주광장에서 만나요. 낮에 시간 1시쯤. 자, 여러분들 이재명의 엑스파일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여러분들 제가 홍준표 얘기 잠깐 홍준표 대표님 얘기합니다. 홍준표 대표님이요 하나 책으로서 고백한 내용이 있었어요. 이분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고려대학교에서 어렵게 말이죠. 자취를 하시면서 이제 학업을 하면서 그 자취하면서 옛날에 이제 동료들하고 같이 친구죠. 친구들과 같이 뭐 숙소를 같이 합숙소를 이제 그 자취방을 같이 쓰는 경우가 뭐 다반사였지 않습니까? 없는 시절이니까. 그 와중에 그 룸메이트죠. 같이 방을 쓰는 한 친구가 그 여자친구를 이제 사귀고 있는 과정에 흔히 말해서 호기심에 돼지 발정제라는 것을 이제 먹은 거예요. 세상에는 홍준표밖에 몰라. 그리고 먹은 그 친구밖에 모르는 일이야. 근데 인간 홍준표는 그걸 책으로써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 친구가 그걸 먹는 걸 내가 말리지 않았습니다. 양심적 가책이 있었다. 뭐 이렇게 책을 냈어요. 글쎄 근데 이게 대선 때 막 털다 보니까 돼지 발정제 얘기가 나와갖고 자기가 고백한 얘기가 엑스파일이 돼버린 거예요. 야, 홍준표는 여자를 놀이개로 생각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심지어 말이죠. 그 토속어, 시골의 그 토속적인 용어를 가지고 공격을 당하기도 해요. 물론 지금도 그게 회자됩니다.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대권에 이제 돌입하게 되면 홍준표 엑스파일은 또 이렇게 저렇게 많이 돌아다닐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장인어른 얘기입니다. 홍준표 대표의 장인어른. 흔히 이제 홍준표 대표가 토속어로 영감탱이라고 말했던 이순삼 여사님의 그 부친 얘기죠. 결혼을 반대할 수 있죠. 결혼을 반대했는데 그 반대하는 거에 반감을 사갖고 홍준표 대표님이 좀 고집이 세시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대표님을 좀 잘 알아요. 대표님이 반대한 거에 대해서 서운하셔갖고 본인이 하신 얘기야 이것도. 그러니까 참 이게요 아이러니한 게 자기 발등 찍는다. 대표님이 그냥 너무도 편하게 그래서 나는 돌아가실 때 장인어른이 돌아가실 때 하회했다 뭐 이런 식으로 미담으로 얘기했던 것이 이게 여러분들 역풍을 맞아가지고 장인에 대해서 말이죠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사람 아니다 저거 막 이런 식으로 지금도 이 정치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 엑스파일은요 건들고 만들어 놓을수록 그래서 제가 무대응이 대응이라는 말을 헌정방송으로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략 아닌 전략에 훈수를 두면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둑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그래요. 361 동양 철학에서는 19로 바둑의 칸이 19입니다. 19로 361 바둑돌이 검정색 흰색이 있습니다. 세상 삼라만상이 361 1년의 삼라만상이 밤과 낮의 조화가 이 바둑판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바둑을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둑 격언만 다 알아도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이래요. 바둑 격언 중에는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동격서다. 동쪽을 먹고 싶을 땐 서쪽을 건넨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바둑을 두다가 수가 막혀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걸 살리겠다고 자꾸 바둥거리면 어떻게 된다? 더 죽은 돌이 많아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 전화위복 있어요. 세상에 죽었다 살아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죽었는데 살아나는 게 두 가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첫째,
첫째 뭐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첫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인성으로 오셔서 돌아가셨다. 신성으로 부활하십니다. 두 번째 뭐예요? 바둑만 그래요. 바둑은 죽었다 그랬는데 두다 보면 이 바둑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거 살아나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동격서 그냥 놔둬야 돼요. 계속 살리겠다고 두면 덩어리가 더 커집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바둑을 둘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치꾼들이요, 자기에 대한 어떠한 X파일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타개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A, B, C로 나눕니다. 그 전략이 뭐냐? 이거는 제가 면밀히 그동안에 정치꾼들의 수법을 보면서 나름대로 제가 분석한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일단 잡아떼고 봅니다. 인정 안 합니다. 인정 안 합니다. 노무현처럼 인정하려고 그럴 때는요, 피하지 말고 즐기려는 정면 승부를, 드라이브를 걸 때는 인정하지만 그 외에 99% 다 잡아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증거해 줄 수 있는, 흔히 말하는 백이라고 그러죠. 뒷백, 백을 다 동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 전략이에요. 여러분들 박영선 S파일, 황교안 대표님 치려고 박영선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박영선 X파일 다 터졌잖아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자기 구로에, 지역구에, 고엽제 그 전우회들 불러갖고 자기가, 불법 선거 운동, 그래갖고 여러분들 그 논란이 됐었잖아요. 지금도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응? 박영선 X파일, 연희동집, 박영선 연희동집에 이해 당사자인, 자기 남편과 이해 당사자인 사람이 1억 이상이나 되는 돈을 리모델링 빌로 써준 거, 이거 뇌물수수 아니냐? 그 X파일에 다 들어있는 얘기야. 박영선 X파일. 별 X파일 너무 많아. 제가 입에서, 내 입에서 정치꾼들 내 앞에서, 환경부 앞에서 그렇게 자유스러운 척 하지 마. 그냥 시원하게 털어줄 테니까. 윤석열의 X파일은 X파일도 아니라니까.